작년 8월 말이었죠. 장기 집권의 야망이 강했던 아베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스가 정부가 벌써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역레포 시장이었습니다. RRP라고 하죠. 역레포 시장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네, 사실 그동안 파월이라든가 네. 페드 이사들이 인플레 발언하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4월 FMC 의사록에서 처음 시사했던 테이퍼링 문제가 월가 최대 화두인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테이퍼링과 비슷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연준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의 추진에 대해서 일축하는 이런 이사들이 있습니다는 실제로 보면 지금은 시중에 돈이 차고 넘친다.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레포 시장은 전 앵커가 이렇게 은행에 돈을 넣을 때 은행은 그거 가지고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증시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해서 사실 수익을 내는데요. 지금은 미국 시장이 대부분 다 거품이 우려되죠.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네. 오늘 케이스 실러지수도 한국경제 TV에서는 한 달 전에 미리 짚어드렸습니다는 집값도 아주 이승급등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산 부문의 거품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해서 이익을 나는 것보다는 하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른 데 투자 수단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에 거꾸로 재예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재예치 리에서 그래서 이게 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재예치 금리가 0.08%거든요. 수익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금융사들이 차고 넘치고 자산은 거품이 우려가 되고 분기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역시 이런 쪽에 중앙은행에 재이치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자 페드 입장에선 굳이 매월 1,2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만큼의 자금을 계속해서 공급할까 하는 이 측면에 퀘스천을 그리겠죠. 시장에 차고 넘치고 은행조차도 이제는 다시 페드에 재이치하는데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자 페드의 파월 의장과 그 다음에 이사들이 계속해서 금융 완화를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페드의 책임론이 부과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든가 네. 그다음에 주택시장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든가 주가가 거품이 논란이 있겠습니다는 거품이 많이 발생했던가 비트코인이 저렇게 미 국민들의 재산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페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역레포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는 다시 말하면 돈이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다시 0.08%의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 재이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역레포 금리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도 네. 사실 은행에 예금을 좀 넣지 마세요. 고객들이 갖고 오면 은행에 예금을 넣지 마세요 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환경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 본다면 자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데 투자할 곳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예금에 전앵커가 예금하면 거기에 어쨌거나 이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페드의 파월 의장이라든가 연준 이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테이퍼링을 지연시킬 때에는 그런 페드의 고집이다. 시장을 못 잇는 조치다 하는 이론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 오늘 3대 지수가 경제 지표가 이렇게 둔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네.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혼선을 빚었죠. 그래서 경제 지표와 관계없이 3대 지수가 이렇게 소폭이나마 하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을 작용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최대 증시의 화두였던 역레포 시장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채금리 많이 떨어졌죠. 네.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우리가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험자산 심리가 퇴조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투자자의 심리가 하루는 위험자산은 주가가 오르면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주가가 떨어졌으면 또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했으면 위험자산이 성향이 굉장히 퇴조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하루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다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강구를 하기 때문에 하루의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 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가 퇴조해서 국채금리가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잘못돼 있다. 네.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역시 수급상에서 보면 그동안 국채금리를 이렇게 급등시켰던 요인은 한편에 있어서는 인플레에 불거졌고 두 번째는 사실 미국의 지금 바이든오믹스의 인프라 확충 계획,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확충 계획이 대단히 빅사이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자국채 발행이 굉장히 우려됐던 겁니다. 적자국채 발행이 우려되면 그만큼 채권 공급 증대돼 채권 가격 떨어져 반비례 강에는 국채금리 올라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3월 말 그 일본의 회계연도, 일본의 네.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요. 일본의 회계연도를 앞두고 해외 나가 있는 일본의 그 엔화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도 3월 회계연도 결산 때에 맞춰서 국채를 좀 매각하는 이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 회계연도만 끝나면 다시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일본의 그 해외 일본의 미국의 국채를 재매입할 겁니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각도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일단은 그 적자국채 발행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우려가. 왜냐하면 경기부양책 2조 2,500에서 1조 7천억 내렸죠.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도 애초에 그 7천억에서 지금 9천억, 그다음에 오늘 1조 정도에서 서서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통과는 됩니다. 뭐든지 법은 통과됩니다. 그리고 캐스턴 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에서. 근데 서로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바이든 정부는 2조 2천억에서 1조 7천. 그다음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원이 지금 50대 50을 차지하고 캐스팅 보트는 해리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과는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사실 조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2조 2,500, 1조 7천. 공화당은 7천, 9천, 1조.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과되지 않게 되냐. 결과적으로 합의를 찾는 과정에서 보면 국채의 그 인프라 확충 계획의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발행 적자국채 발행이 줄어드는 거에 바로 국채금리를 네. 큰 폭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일본이 이제 회계연도 끝나고 네. 다시 이제 미국의 국채를 다시 재매입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국채 매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가. 그래서 미국 측 요인보다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 왜냐하면 일본이 국채를 좀 사주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금리가 변동하는 수급상 요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왜 이렇게 미국 국채를 많이 사입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에서는 일본에 지금 여러 가지 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본을 떠나는 게 아닌가. 떠나는 각도에서 일본 내에서도 소위 엔화 자금의 이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실망한 자금들이 이런 측면에 해석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새 가장 시끄러운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기 집권의 야망이 강했던 아베 총리가 사임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질문은 네. 어떤 분이 일본의 그 증시가 한국의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실제로 한국 증시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은 일본 증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꾸 그렇다 보니까 문의사항, 네. 이 문의사항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이렇게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구성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비중이 높긴 합니다는 일본의 펀드도 사신 분이 있고 베트남 펀드 사시고 인도 펀드, 브라질 펀드 뭐 해서 되는데요. 너무 이제 방송이 모든 방송이 그렇습니다는 저도 그 다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는 미국 증시 축에 초점 맞춰져 있던 방송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시청자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도 제가 경제를 해설하는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늘 앞으로는 이렇게 다변화시키겠다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해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그 방송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작년에 그 8월 말에 부분적으로 얘기하긴 했습니다는 8월 말에 아베 총리가 사임할 때 네. 이때 하고 한 방송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방송한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변화시키겠는데요. 지금 말이 많죠. 근데 작년에 아베 총리가 전격 사임하고 네. 지금 스가 정부가 들어왔는데요. 이때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베 총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장기 야망의 꿈을 꾸고 있고 그다음에 정체 3세대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그 자기 자신의 직접적 사유로 밟히는 만성적인 위궤양 문제에 대해서 장기 집권의 야망을 포기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 의아한 점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일본도 아무리 그 실황체제라든가 그다음에 총리 체제 물론 어디가 권력 서열이 높은가 하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특히 아베 때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는 결국 국민의 지지도가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일본의 그 총리가 장기 집권 체제 또 형식상 왕권 체제가 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잇따라 정책 실패가 아베가 좀 많이 했죠. 그런 측면에서 초창기부터 사학 비리 그다음에 북한 대응 실패 문제, 미사일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2019년 벌써 2년이 됐네요. 7월부터 시작됐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패배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소비자 인상하는 문제 실수, 그다음에 일본 이란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작년에 그 3월 달에 코로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스컨 체제에서 결국 이것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 그 지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작년 8월 말에 장기 집권의 야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전적으로 사임했죠. 그 위에 누가 출마하느냐? 좀 새 인물이 돼야 되는데요. 아베의 또 다른 대리인이다 하는 스가가 들어왔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일본이 새로운 혁신의 전임자의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나왔으면 혁신가, 개혁가 이런 사람이 돼야 그런 국면을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베 욕망 때문에 언젠가는 푸틴이 메드베프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세웠을 때는 네. 연임 구정이 걸리면서 언젠가 다시 푸틴이 들어온다. 그래서 메드베프를 가대 정부로 사했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건강만 복귀하면 수가 제치고 다시 들어온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아주 난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가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국민의 지지도는 상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초반부터 낮았죠. 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본인의 책임 정책 이딴 실패해서 국민의 지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진 그렇죠. 상태에서 새로운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고 일본의 경제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는 사실 새로운 인물을 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대리인이라는 스가를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변한 게 없다 하는 측면에서 스가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오긴 했지만 국민의 지도가 낮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스가 총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평가합니다. 네. 제가 사실 해외에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총리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 수출 통제를 갖고 있고 아직도 No Japan이라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일본의 그 최고 통수권자 때 존칭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러겠습니다. 방송상 다른 최고 통수권자는 좀 그런 측면에 이렇게 호칭이 좀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스가 총리가 이렇게 작년 8월부터 두 가지 현안이었죠. 하나는 코로나 대책 그렇죠. 전혀 못했습니다. 네. 정말로 전혀 못했습니다.
일본이 그 방역과 관련돼서는 질병 바이러스 관련 신약 개발 바이오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때에서는요. 신약 개발의 최대 세계 특허 건수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의 이렇게 그때부터 대처 미숙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도 뭐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어서 이 대목을 좀 얘기하겠는데요. 방역의 최대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그 대처가 잘못해질 때는 지금은 아주 후진국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문제죠. 올림픽 문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가 같은 아베도 국수적성인데요. 스가는 대외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수적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한국과 동맹국가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최근에 코로나 확산 속에 여러 가지 아베의 정치적 이권 문제, 개인적 이권 문제에 결부돼 있다 이런 논란이 많았던 도쿄올림픽 문제가 작년에 그 코로나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가다가 아베까지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연기했습니다는 스가도 결과 대내적으로 우호적 환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겠다 이런 것이 일본의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많이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죽했으면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때는 코로나 환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도쿄올림픽 저거 아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명쾌하지 못했던 문제 해가지고 저거 치르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이 희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열애 조사해 보면 6사람 이상이 반대합니다. 네. 오죽했으면 자기 세금 내 가지고 도쿄올림픽을 준비했는데 또 아베가 자기 자신의 공치사를 위해서 사실 자기 자신의 공치사를 위해서 사건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방송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조지현 사장께서도 어제 우리가 뭐든지 사건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방송도 그렇고 이런 방송도 어떤 그 방송 진행자가 내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문제라든가 이러면 그 방송은 방송 진행자지만 그 방송에 사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고객과의 관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앵커도 방송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공공성을 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사실 미국이 어제 여행 3단계 누가 어제 이 금지국으로 해서 누가 방송에 그렇게 해설하더라고요. 금지구에서 일본 증시가 떨어지면 어제 그 코스피 지수 좀 장초반에 올랐다가 장마판에는 떨어질 겁니다 하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는 내놀랐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시청자분이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일본 증시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받느냐. 자꾸 이제 일본 증시, 인도 증시, 대만 증시 얘기하는데 한국 증시가 우월적증인데 그리고 매도하는 주체가 어제는 조금 소폭해서 매도하는 주체가 동학개미이 아니라 사실 그 외국인인데 네. 그것도 달러계 자금인데 왜 한국이 그나들보다 우월적 증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할까 하는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본이 4단계 금지국으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쿄 증시가 오르고 한국 증시도 계속해서 오르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 다 올랐습니다. 여기를 원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증시가 사실 그 저가의 저점을 통과했느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증시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가장 큰 요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가 저점을 통과한 게 아니냐 하는 이 저점 통과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도 좀 언젠가 시간을 갖고 좀 얘기해 드릴 거겠습니다. 그래서 아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내적으로 이렇게 사실 올림픽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겠다 하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스가 정부가 사실상 지금은 일본 내에서도 스가 아베가 합작품으로 일본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스가의 지지도가 지금 아베가 사임할 당시에 작년 8월 말에 30%로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보니까 일본 내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민 지지도가 이렇게 30% 내외로 떨어지다 보니까 스가 정부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명 좀비 국면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색을 띠지고 아는 건 아닙니다는. 네. 문재인 대통령, 문정부가 사실 최근에 국정의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졌다 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됐습니다. 벌써 네. 레임덕 현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국정 지지도가 50% 이상 돼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하고 정책에 국민들이 반응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 국정 지지도, 국민의 지지도가 50%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본은 스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30% 밑을 하니까 뭐든지 일본의 스가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려진다는 게 일본 국민들은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죽은 시체 같은 경우에는 딱 시그널 주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죠. 이게 좀비죠, 좀비.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은 먹히지 않는다. 이게 전비, 일본을 얘기할 때 전비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다시 전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은 19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 과정에서 좀비 현상이 얼만큼 무서운지는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스가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 당하는 입장의 스가 정부는 어떠냐? 당하는 스가 정부의 입장은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국민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탕으로 하면 이성적인데 왜냐하면 민주주의인데 비이성적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 비이성적인 뭐냐? 시청자 여러분 증시에서는 비이성적 과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통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증시에서는 비이성적 이렇게 과일이라 하죠. 그린스펀 앨런 그린스펀 전 페드 의장이 처음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에서도 내로남불 이거 뭐 많이 우리 대학에서도 그러죠.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 내로남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스가 정부도 자민당 정부가 되겠죠. 프레임에 갇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이다 하면 이게 빨간색이냐 객관적으로 빨간색은 이거 관계없이 사실 판단하지 않고 자, 요 빨간색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가 정부의 내 편이야? 오케이, 당신은 내 편. 근데 이 빨간색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편이야? 그럼 무조건 내가 잘했다 해서 반대하는 이런 시각의 화합보다는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가 정부가 전비 현상이 나타나고 자 스가 정부라든가 자민당 집권당이 비이성적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로남불 그다음에 프레임에 갇혀져 있고 이분법적 사고로 내 편 아니면 전문가라 하더라도 배제시켜 이런 쪽으로 해서 최근에 그렇다랑 같이 네. 그렇다랑 같이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도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가 1년도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조기 하야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스가 정부 시대에 경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됐던 부분은 아베노믹스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지금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아베노믹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그 아베 정부가 네. 사실 그 2012년부터 가장 골자는 이렇게 한국경제TV에서도 이 창시자인 하마다 고이치 씨를 두 차례 걸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국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대해서 모셔가지고 하마다 고이치 씨의 이 컨퍼런스를 들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시청자분을 위해서 하마다 고이치 씨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왜 엔저를 인위적으로 유도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서 세 번째 맡은 아베 정부는 골격이 아베노믹스다. 전에그도 그렇게 이제 인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가가 아베 대리인으로서 작년 8월 말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자, 이 문제를 의식해서 아베노믹스는 계승하겠다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베노믹스 입장에서 요 아베노믹스를 잠시 좀 일본을 해설한 지가 작년 8월 말 이후에 지금 뭐 볼 9개월이 되다 보니까 네. 아베노믹스가 나온 태동 배경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일본은
사실 1990년대, 90년대 이후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에서 다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경제가 침체되니까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아베가 세 번째 들어올 때는 잃어버린 30년 우려가 되게 된 상태에서 극단의 처방이 됐던 것이 결국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일본은 수출 지향적이다. 어찌됐든 압축 성장을 했던 것. 제가 한때 같이 이렇게 모셨던 조승 교수님이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 100년 것일 것을 1차, 2차, 3차, 4개에서 리듀스 그로스 압축성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주 조승 총리께서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드셨는데 그게 리듀스 그로스입니다. 일본도 리듀스 그로스 수출 지향적 국가거든요. 수출 지향적에서는 엔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990년대 일본의 저축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 일본의 스트레스의 최고적 라스트 리덕트 기능을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일본 국민들은 저축이 높지 않습니까? 저축이 높다 보니까 일본은 경제가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수출 지향적 국가에서는 엔화가 약세가 돼야 수출 증대 경기 살아나는데 엔화가 거꾸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거든요. 왜냐? 네. 라스트 이런 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코 영어 잘하시는데요. 자,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본 수출 지향적 국가 입장에서는 자 엔고의 저주에 걸렸다. 그래서 이게 누가 얘기하냐는 UC 버클리의 버클리 대학의 베리 아이켄 고려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하이퍼 언서튼티 한국 경제신문에서도 이분 모셨습니다. 네. 초불확정 시대에 이거 얘기했던 2017년에 아마 모신 거로 생각하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이런 사람들 잘 모시거든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엔고의 저주다 하는데요. 저는 그 영어 잘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엔고의 저주일 때 자 cause 네. 전치사 over를 쓰지 않고 under the safe haven 안전통화에 전치사 over가 아닌 under 깔려 죽었다. 네. 그래서 cause 시차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브를 안 쓰고 over를 언더를 안 쓰고 썼다고요? under를 썼으면 네. 깔려 죽었다. 돌멩이에 깔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 예일대학의 일본 네. 사람인 미국의 예일대 명예교수는 하마다 고이치 씨가 결국 이거를 풀어야 되느냐. 경기가 어렵고 수출 지향적 국가에서 엔화가 경기가 안 좋으면 약세가 돼서 수출이 탄력을 받고 경기가 살아나는데 결과적으로 거꾸로 엔고가 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 저축률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줄이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발권력 동원해서 세게 엔화를 유도했던 것이 시장에 놔두면 강화되는 것이 세게 엔화가 됐던 것이 엔저를 유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하마다 고이치가 설계했던 아베노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베노미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 선진국의 정책이거든. 인위적 발권력 동원해서 엔화를 약세를 유도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달러에 대해서 엔화 약세니까 미국의 사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그 스가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대선 맞았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단선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아베노미스를 계승한다 하지만 결국 정지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본 경제가 작년의 기저효과에 의해는 그렇게 성장률이 크게 제고되지 못하는 이런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취임 초에만 하더라도 이러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스가 정부가 더 이상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 때문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든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인 네. IMF의 1인당 GDP 비교하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진국 입장에서 사실 선진국 입장에선 시장 경제 원리 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선진국 입장에서 사실 그 인위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했다는 아베노미스는 내재적으로 보면 자 엔저는 일본이 엔저를 누리면 한국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도 유럽도 자국 통화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정책을 근린 국피화 정책이다. 경쟁국에 정가시키는 정책이다. 큰 어른인 예를 들어 선진국이니까 큰 어른인 이 표현도 좀 수출 통제에서 노조편 운동을 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좀 거북하시겠습니다는 그냥 기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인 거인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다른 경제국이라든가 뭔가 경제 발전 단계에 뒤처져 있는 국가 이게 정가시킨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라든가 민주주의 이렇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사실 굉장히 다른 국가보다도 더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아베노믹스 추진 초기서부터 로빈 크루스 함정에 빠졌다. 로빈 크루스는 뭔지 아시죠? 네. 최근에 갈라파고스라 하는데 외딴선에 갈려 있다. 이런 내재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2012년서부터 2020년 8월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다 달리 움직였습니다. 요거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독일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에선 일본의 아베노믹스 엔저 유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가 용인했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아베랑 꿍짝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디플레이 타겟책으로 인식해서 묵시적으로는 위험상 이유가 되고 묵시적으로 묵인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아베노믹스가 유지했던 배경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뭡니까? 바이든은 뭐든지 시장에 맡겨놔라. 인위적으로 뭐냐? 달러 가치는 시장에 맡겨놔라. 인위적으로 엔저는 용인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 총리가 이렇게 올 때는 햄버거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는 뭐를 먹었어요? 크랩이었나요? 크랩인가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환대했다. 그런데 이것도 평가가 좀 우리의 평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미국 내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밥 한 그릇 어떻게 드시냐 아니냐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죠. 그런 대목이다. 그래서 뭐든지 팩트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설하는 조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일본이 엔고의 저주 우려가 되면서 최근에 보면 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어느 분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게를 느닷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은 지금의 현 정부를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의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지금 한국 내부의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오는 상태거든요.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경제 상황이 사실 기저효과를 제어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됐다라는 한 신문사 칼럼을 놓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가는 갈수록 그 논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아베와 스가 합작품으로 아주 경직된 사고, 경직된 지배구조, 변화를 모르는 지배구조, 자민당 정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지배구조가 하나도 바뀌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 변화무쌍한 세계 환경에 지금 일본을 선진국의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선 대통령이 만들어 두 사람에 의해서 파워플레이스에 집혀 있는 이 두 분에 의해서 일본이 후진으로 전락했다 하는데요. 깜짝 놀라서 우리와 비슷한 시각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방역 후진국이다. 초기 대응서부터 백신까지. 일본의 백신 보급률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낮습니다. 아주 백신 개발도 안 되고. 근데 옛날에 이게 백신에 대해서는 일본이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정부 이렇게 대처해서. 그리고 디지털 후진국. 자, 5G라든가 있던 첨단 기술의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과거에 보면 패나소닉, 소닉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 일본의 반도체에서 지금 태동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까지 삼성이라든가 대만에 이렇게 TSMC에 뺏길 우려가 됐다. 이 반도체 문제입니다. 환경 후진국이다. 이건 후쿠시마 원전의 저주다.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한 게 있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저주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이 자동차 너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전기 자동차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후진국이 됐다. 일본 내에서 전기 자동차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더 인권의 후공국이다. 여성 참여율이 세계에서 최저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NGO 비슷한 이 단체를 모르겠습니다는 그 단체로부터 일부 그 대형 금융사의 그 CEO가 사실 그 여성으로부터 자기가 존경받는 이런 그 사람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다 해서 전체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전부
미국의 재무장관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통령도 해리스 아닙니까? 그다음에 ECB 총재도 라가르트 총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월드뱅크 마찬가지고요. 전부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는 상태거든요. IMF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IMF라든가 이게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버노믹스다 이렇게 차지하면서 여성을 좀 위해줘야 되거든요. 위해준다는 표현도 좀 이렇게 듣기가 좀 여성은 존중해줘야 위해줄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사회이사 비율이든가 뭔가에서 여성을 좀 참여 비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후진국이다. 재정 후진국이다. 국가 채무 비율이 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270%입니다. 중국의 307%에서 세계 2위입니다. 방역 선진국, 디지털 후동국, 환경 후진국, 젠더 인권 후진국, 재정 후진국 6개 분야죠. 여기에 경제, 토털이 경제 후진국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저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도 저는 공감하지 않지만 사실 이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도 제대로 대처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그런 쪽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와 관련해서 비슷한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MSCI의 선진국 상향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됐다. 방역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됐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개 분야에 정도차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한국 정부를 한국 국민들이 비하하는 거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자, 일본이 한국에 수출 통제를 한 지도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 그때부터 계속되어 온 우려가 한국 내 들어온 엔화 자금을 조기에 빨리 회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2019년 7월서부터 반도체 우리 핵심 부분에 대해서 네.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 많았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효과가 적으면 네. 자 일본 자금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본은 이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대조로는 성숙 채무국입니다. 박재인 교수님은 서울대 명예 교수인데요. 그분이 화금론 책에 보면 국제 채무라든가 채권론에서는 자 미성숙 채무국, 그다음에 성숙 채무국, 미성숙 채권국, 성숙 채권국.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에 이게 대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성숙 채권. 유럽의 일본이 성숙 채권국입니다. 왜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최근에는 좀 줄어들겠지만 무역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대외 자산이 한 3조 3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 10%가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1997년도에도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은 한일 의원 총재 때에서 일본에 엔화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한일 의원 총재도 했기 때문에 일본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엔화 자금 안 빠져나갑니다. 외환위기 우려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일본은 경제 동물입니다. 안 빠져나갈 때 보는 것이 가장 먼저 빨리 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외환위기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외환보유가 굉장히 충분히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자금이 빠져서 사실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쪽에 가는 것은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 주가라든가 엔화가 일부 이렇게 증시에 이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일본의 무슨 여행 금지구로 돼서 일본의 주가가 떨어진다, 한국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지금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엔화 가치의 한국의 원화와 상관계수, 주가 한국 증시의 상관계수를 이렇게 때려보면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체험하다시피 일본 증시가 떨어져서 한국 증시가 떨어진다. 인도 증시가 떨어져서 한국 증시가 떨어진다. 대만 증시 한국 떨어진다. 이렇게 해설하면 한국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10위에 해당되는 국가인데요.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훌륭한데요. 이렇게 한대요. 왜 한국 증시를 왜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국가, 그다음에 경제로 후진국으로 떨어졌다 하는 이런 국가의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해설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더 정확하게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시청자분이 저한테 어제도 이제 일본의 여행 금지구로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오후에 한국 주식이 떨어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시각의 궁금증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 올랐고요. 그다음에 어제의 동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중국 증시가 저점 통과 논쟁 얘기 있을 만큼 중국 주식이 강하게 되는 상태에서 동아시아과의 중국 주식 여기서 뿜어내는 심리에서 중국 주변 국가들의 이렇게 주가가 대부분 다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방송 콘텐츠의 다양한 내용과 그리고 시청자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일본 경제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